안녕하세요. 안철수 소통 라이브의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또 아쉽게도 라이브가 아니라 이렇게 녹화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에 왔는데요. 바로 지금 이 시간 8시에는 청년 영화제 감독과 함께 대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 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정말 젊고 유망한 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뭐 그 이야기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금요일에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정말 다양한 마치 그 관훈 토론회를 보는 듯한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가능한 한 꼼꼼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 생각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경준 님입니다. 이전에 질문 몇 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교육 문제를 여쭤보려 합니다. 요즘 수시 위주의 입시 정책은 조국 사태 때도 드러났듯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능이라는 우수한 시험 제도가 있는데 수능 비중을 확대하고 수시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입시 제도는 너무 복잡합니다. 안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대로 지금 불공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런 점은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또 더 다른 부분들은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만 저는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시에 대한 부분은 공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정말 그 뭐 이상적이긴 하지만 공정성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번 정한 그 입시 제도는 가능하면 저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 매년 바뀌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게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학년마다 계속 다른 입시 제도를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고 학생도 혼란스럽고 선생님도 파악이 안 돼서 사교육만 계속 이렇게 소비 지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리 단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해놓고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님도 그리고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혼란도 줄어들고 사교육도 점점 이렇게 절감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안석현님, 안철수 대표님의 비호감도와 낮은 지지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뭐 왕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직접 만나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시게 되다 보니까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농부가 밭을 탓하겠습니까? 그러면 제 정확한 이미지를 잘 못 알린 제 탓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오히려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제 원래 모습들을 보여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큐리아님, 몇 년 전 썰전을 보니 비즈니스맨이라는 평이 있으시고 어려운 사안에 대한 결정력 부족, 이념 부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는데요. 벤처기업가 중에 결단력 부족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그 상대방이 저에 대한 이미지를 조작한 거죠.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그 편하고 잘 나가던 의사, 의대 교수 그만두고 벤처기업 창업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어렵게 성공한 벤처기업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또 다시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명예가 높은 그 교수직을 버리고 이렇게 험한 정치판으로 뛰어들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사실 다 그 이미지 조작입니다. 항상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발을 보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가 그 사람의 진심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가 예측이 됩니다. 나름대로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오고 매 순간에 도전하고 그러면서도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지금 말이 번지르르 하고 자신 있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해도 그거는 결국은 그렇게 살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피님이 저번에 몇 번씩 질문했는데 수술실 CCTV와 의료사고 과실 입증 의무를 의사에게 지게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이미 통과된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과된 법에서 시행을 할 때 문제가 될 부분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에 근거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멋진 승마님, 예, 정말 이름이 멋집니다. 이번 대선은 무조건 안철수 대표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작은 한 표 예약입니다 하고 하트 뿅뿅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게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힘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WW 민서님이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유유 너무너무 귀여우세요 우우우. 네. 네, 정말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최선 다해서 더 힘내고 더 즐겁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오페리스 크리님입니다. 아이디 뜻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씩 읽고 답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몇 년 사이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안 대표님이 주장하신 촉법소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 이외에 다른 처벌 및 재범 방지가 가능한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예, 저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에서 이 촉법소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 이외에도 사실은 심각한 게 이런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훨씬 더 쉽게 노출이 되고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안철수 소통 라이브에서 이 분야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여기 클릭하시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시네요. 초격차 1등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자력 발전, 문화 콘텐츠 산업을 예로 드셨는데 이와 별개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다른 미래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물론입니다. 사실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첨단 과학이나 신기술 분야들 계속 저는 팔로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그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제가 관심 가진 게 언제냐? 2015년입니다. 그때 제가 30년째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에서 나온 경제 주간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참 도움이 되는 것이요. 그게 경제만 다룬 게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라든지 또는 과학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분야들 또는 그 외교 분야에서 중요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커버 스토리로 나는 경제지치고는 정말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잡지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표적인 그런 잡지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2015년에 블록체인이 커버 스토리로 나온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뭐 특히 한국에서는 거의 모르거나 관심 갖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겠다. 이제부터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때부터 누구보다도 일찍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게 됐죠. 그런 것처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로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박사를 받은 게 의과대학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로 박사를 받았고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회사는 IT 쪽으로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프로그래밍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저는 그 워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MBA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처음 첫 직장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의과대학 교수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안랩 회사 창업한 다음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카이스트에서 경영학 교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서울대학의 스카우트에서는 그때는 융합대학원, 사실은 공대 분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융합 내지는 공대 교수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다방면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이해의 폭이 어떤 사람보다 저는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분야는 이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인데 다른 분야들 중에서 지금 1위 그룹에 속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가 아닌 분야들이 어디가 있을까를 보니까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분야라든지 2차 전지 분야라든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은 아닙니다만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우리가 정말 압도적인 1위 기업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린 거고요. 나머지 지금 뭐 양자 컴퓨팅 분야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분야라든지 아니면 또 항공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나라가 1위 그룹에 못 듭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1위 그룹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급을 안 한 거지, 이 분야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지금 얼마나 기술이 발전한 상황인지를 몰라서 안 드린 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되겠죠. 세 번째 질문이네요. 한 번에 악의적 폭로 및 고소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확산되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방지책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당장 이 법의 보호를 받기는 힘든 그런 상황들이 이 인터넷 시대가 되고 SNS가 되면서 갈수록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도 더욱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가 좀 이렇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는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왔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면서 산 사람이 어떤 이상한 그런 소문에 휩싸였을 때, 그러면 영어 표현으로 benefit of doubt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번은 기회를 줘보는 거죠. 그 사람이 설명을 할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법 제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적인 부분, 이 양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특히 들게 됩니다. 다음 질문이네요. 제임스 S님입니다. 최저임금 협상에서 기업과 자영업을 분리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트랙으로 해야 소시민들의 임금이 오릅니다. 200만 원 수준의 중소기업 임금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최저임금에 대한 것은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그 서울과 그리고 또 지방과는 생활비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업종별로 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곳을 보면은 최저임금이 그 지역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워낙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이 생기고, 그리고 또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저는 지역별로 이제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합의도 잘 안 이루어지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니까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급등하다가 어떤 해는 그냥 거의 그냥 밑바닥이다가 들쭉날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중위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면 객관적으로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소득의 몇 %,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더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위원회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 생기고 뭐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정해지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러브님, 홍의원 인터뷰 기사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제3지대의 역할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라는 질문에서 안 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 그분이 차지하는 중도층에 대한 정치적 포지션을 폄하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봐서도 안 된다. 제가 후보가 되면 안 대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다. 란 글이 있는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셨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공감대 형성한 적은 없습니다. 이분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진 이제 분명한 생각은 정권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결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지난번 보십시오. 촛불 혁명, 그 결과로 정권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로 결국은 그 구적패가 내려온 자리에 신적패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 교체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적패 교대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혁명은 실패한 겁니다. 혁명을 실패하게 만들었죠. 혁명이라는 건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똑같고,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실패를 하게 만든 정말 주범이 지금 현 정부인 셈이죠. 근데 제 걱정은 이번 정부가 이 기준을 너무나 이렇게 낮춰놨어요. 웬만한 일은 잘못했다고 그러지도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러다 보면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돼도 그냥 지금 현재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정상이고 이보다 더 옛날 수준으로 더 좋게 복구한다 이런 생각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또 다른 적폐 교체의 반복이거든요. 적폐 교대의 반복이거든요.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정권 교체가 그 결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시대 교체를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울 때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이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걸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선진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걸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 정치권에서 7, 80년대 생각, 거의 한 50년 전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업화 민주화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이 시대 교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보다 또는 어떤 분은 정치 교체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시대 교체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선진화를 통한 시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추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대선은 이야말로 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진화 시대를 여는 시대 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다른 분, 욱정님입니다. 토론 솔직히 하기 싫죠? 홍준표, 윤석열 누가 더 상대하기 쉬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르시는 말씀이네요. 토론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토론회 중에서 제일 권위 있는 게 관훈 토론입니다. 거기 보면 후보 한 사람을 중앙에 앉혀놓고 양옆으로 무수히 많은 중견 언론인 분들이 패널로 참석해서 완전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거기서 솔직하게 제가 제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컨텐츠 토론에 대해서는 저는 따라올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미래 담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히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담론인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시대 교체에 대해서도 굳건한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후보 간 토론을 할 때는 이게 컨텐츠 토론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말싸움 같은 그런 형태인데요. 바로 직전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와 둘이서 토론하는 걸 보신 분은 아셨겠지만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과 해서 전혀 안 밀렸습니다. 만약에 좀 의심이 되시면 한번 그 영상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보십시오. 토론에 대해서 그렇게 컨텐츠 토론은 물론이고 관훈 토론 같은 그런 형식은 물론이고 후보 간 토론에 대해서도 저는 자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다음 홍준표의 31가지 막말림
질문이신데요. 아이디를 보니까 뭐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는 아니시네요. 어쨌든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배달을 시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있으신가요? TMI지만 모 대선 후보는 베스킨라빈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배달 증가로 덩달아 배달거지로 불리는 비대면 사기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을 흔히 블랙 컨슈머라고 부르는데 심지어 배달앱에서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하는 실정이고 처벌이 없다시피 해서 관련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쇼핑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는 뭐 저희 부부 둘 다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음식 배달도 사실은 완성된 음식 배달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주로 밀키트 같은 것들 그 새벽 배달해서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문들도 다 지금 그 슈퍼마켓 주문들은 지금 다 앱으로 다 제가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정말 그 배달거지라고 불리는 비대면 사기,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사실 이게 형법상 사기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처벌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억울해도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원까지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런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문제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사회 문제화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참 진땀나는 질문들 많이 주셨네요. 차라리 그 라이브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약속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에 매일 만나 뵙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면서 벌써 34회, 그러니까 100회의 3분의 1이 또 벌써 훌쩍 넘는 그런 횟수만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저도 처음보다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항상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이름도 낯익게 되고 참 친숙한 그런 마음입니다. 시작하기 잘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입니다. 그때 또 많은 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소통 라이브의 안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